있겠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해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장마전선은 지금 일본 쪽으로 이동해 있습니다. 내일 밤에 다시 제주도부터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 목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금요일까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9도, 습도는 56%입니다. KBS 50분 날씨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첫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차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과기부는 누리호 발사 성공을 통해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우주 운송 능력을 확보했고 자주적인 국가 우주개발 역량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함께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입자라면 최고 15%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주 기획재정부가 수정 전망치로 내놓은 4.7%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특히 이번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5.4%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방역당국이 하반기 재유행 대비해 예방접종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내 방역 상황과 국내외 연구 결과 등을 고려해 올 하반기 4차 접종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To the Batmobile. Wave of super energy. 주기자의 1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피난민이 1,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590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조국을 떠났다고 합니다. 난민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아이들입니다. 무슨 죄가 있다고. 전 세계 난민은 1억 명이 넘었습니다. 전쟁이나 정치적, 종교적 박해 등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는 이주민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로 생활터전을 잃은 기후난민 매년 2천만 명 이상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에 빨리 대응하지 않는다면 최대 7억 명이 빈곤에 빠지고 식수를 찾아서 떠나는 난민은 수억 명에 이를 거라고 경고합니다. 가뭄으로 강원도 정선 산간지역에서 고향을 떠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기후난민의 범주에 넣어야 합니다. 최근 북극 기온 예년보다 3도 이상 높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폭염기로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야외활동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소가 집단 폐사하고 새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만약 가난한 나라에서 폭염이 덮쳤다면 희생자가 더 많이 발생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독일에서도 석탄 사용 늘리겠다고 합니다. 늘어난 화석 연료가 지구를 다시 덮이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난민
우리나라는 뭐 보이지 않으니까요. 먼 나라 이야기겠지.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은 1%에 불과해서 그렇지 먼 나라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온 고려인 난민이 1,200명 가량 있고요. 주로 친척이나 지인 도움으로 지내고 있는데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탈레반을 피해서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내전을 피해서 제주도에 온 예멘 난민도 있습니다. 국가가 기본적인 삶의 권리는 보장해야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 이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우리 사회는요, 난민 지원은 물론 난민에 대한 시선 또한 곱지 않습니다. 테러리스트가 섞여 있다, 일자리를 빼앗는다, 세금 축낸다, 대부분 무지에서 오는 편견들입니다. 심지어 난민을 돕자는 사람들에게까지 돌을 던지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은 반드시 깨트려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유럽 시민들이 보여준 자세를 보면 고개를 숙이게 만듭니다. 국경이나 기차역에서 난민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난민에게 집과 먹을 것을 나눠주기도 하는데 많이 배우고 감동했습니다. 어제 6월 20일이 세계 난민의 날이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식민 지배와 전쟁을 피해서 외국을 떠돌던 난민이었다는 거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고통받는 난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주 기자의 1분이었습니다. 존 레논 Love. Love is feeling love. Love is wanting to be loved. Love is touch. Touch is love. Love is reaching love. Love is asking to be loved. Love is you and me.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집회에는 집회. 시작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집회가 한 달째 이어지자 이번에는 맞불 작전. 서초동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에서 양산 시위 소리 들립니다. 맞불 집회 열리고 있습니다. 여야 대결 구도는 끝이 없습니다. 국회는 지금 계속해서 공전 중이고요. 정치적 해결김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래서 다 이것저것 물어보겠습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는지요, 대표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예. 젊어지셨어요? 뭐 처음으로 염색도 좀 해보고. 네. 아니요, 얼굴빛이 달라지셨는데요. 착해졌는가? 네,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요. 자, 태극기 집회를 몇 년 동안 주도하셨으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집회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부터 물어볼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보수 유튜버들의 집회 시위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튼 그분들이 할 얘기가 많겠다. 이제 언론 방송에는 뭐 몇몇 분들의 발언들이 나오지만 네. 한편으로 코로나 희생자들도 그 계시거든요. 유가족들도. 근데 그분들이 할 얘기가 있다. 그거는 뭐 인정을 하고, 하나는 이제 그 말하는 그렇게 하는 방법에서 우리 공화당이 근 6년 가까이 네. 이번에 보니까 227차 네. 집회를 했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조금 의사 표현을 하는 거 다 좋다. 단지 하나 정오. 네. 정오라는 게 뭐 체제에 대한
투쟁 뭐 이런 거는 있지만은 반대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증오는 전달 방법은 네. 조금 바꾸는 게 안 좋으냐. 그러니까 뭐 반대 집회한다고 서울의 소리가 또 난리하고 네. 반대 집회 하대. 그래서 그러니까요. 서울의 소리 김건희 여사 녹취 갖는 네네. 이명수 기자가 네. 전화 몇 번 왔어. 근데 네. 사실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예. 전화를 안 받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사주로 온다 그래서 예. 그래서 내가 전화를 받아서 아니 박근혜 대통령 사주를 왜 오냐. 네. 그분 지금 아파가지고 네. 건강회복하기도 그래서 힘들다. 지금 조원진 대표가 못 오게 막았다면서요, 거기는. 나 그거 오지 마라. 네. 그거 오면 우리 공화당이 가만히 설 수 있냐. 네. 그런데 그럼 또 맞불 집회 합니까? 뭐 새로 보면은 우리 공화당이 훨씬 클 텐데 네. 거기보다는 뭐 윤석열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주에 있는 분들 별로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는 분들 별로 없는데 왜 맞불 집회를 박근혜 대통령 달성 사주로 오냐. 예. 그거는 뭐 우리 공화당이 그냥 가만히 설 수 없다. 예. 뭐 그 정도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 윤석열 대통령 사자 앞으로 갔군요. 근데 아무튼 뭐 방송에서 오보를 막 날리더라고. 아, 네. 내가 뭐 글로 양산사저 그 집회하는 분들이며 표륜 집단이도 뭐 정치 깡패다 이런 얘기한 적 없거든.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사저로 가라 손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본인들이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저 앞은 막으신 거는 맞네요. 그리고 아니 오면은 네. 우리 공화당이 네. 아무튼 그렇게 가만히 있지는 못한다. 아무튼 자 경고를 한 거지. 알겠습니다. 태극기 또 서울의 소리가 뭐 내가 막는다고 막아지겠어요? 근데 저 양산 사저 앞에 집회 뭐 비판 뭐 시위 집회 표현의 자유 다 좋은데 극성스럽고 욕설하고 이렇게 증오하고 이 부분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는 그거를 법적으로 뭐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는데 예. 그래야 하면은 다른 부작용이 또 생겨요. 예. 그래서 법을 만드는 부분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사저 앞에 무슨 집회 이런 부분은 단지 하나 방법은 뭐 우리 공화당이 그렇게 집회해도 뭐 경찰들한테 욕이나 먹고 뭐 그래 했지 뭐 방법은 달라요. 그런데 투쟁은 우리가 가장 강하게 가장 했잖아요. 강하게 하죠. 그래서 그분들도 네. 저는 뭐 그 시위하는 것이 나쁘다 이런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 우리가 워낙 그분들 생각이 그럴 게 우리도 워낙 많이 당했다. 그 당했다. 당시에 촛불 당시에 예. 단두대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형틀이 나타나고 이런 시위들이 있었잖아요. 예. 뭐 그런 부분을 따지고 보면은 왼쪽에 있는 분들도 조금 뭐 그냥 넘어가줘야 된다는 입장이 있어요. 아니, 단지 하나 그런데 예?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예요. 아니 자 집회 우리나라 최고의 집회 전문가한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유해지셨어요? 부드러워지셨어요? 유해졌지. 자 양선 사저 앞에 이렇게 확성기를 틀고 욕설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들 정신병원에 가고 아니 뭐 정신과 치료를 받고 뭐 잠을 못 자고 이렇게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건 좀 막아주셔야죠. 촛불 때문에 정신병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도 많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역지사지로 보면은 제가 양산사지의 집회 형태, 네. 그 시위 형태는 뭐 옳다고는 얘기 안 해요. 네. 단지 하나 역지사지의 상황으로 보면은 이해가 된다. 그래서 맞불 집회 언제까지 하는지 저 좀 보려고 그래요. 네. 아니 그런데 정치인들이 또 어른이라는 분들이 이런 그 갈등들은 막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요즘 뭐 저는 정치에 좀 떠나 있고 정치하는 사람들 되게 많던데 아니 우리 공화당 대표인데 무슨 박수 치고 있던데 요새. 누구요? 속으로는 국민의힘 사람들 속으로 박수 치는 거 아닌가? 거기 그런데요 대통령이면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지 그거는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좀 실수했더라고. 네. 그 말은 주로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네, 양산사저에 대해서 집회 얘기를 하고 예, 뭐 법대로. 법대로 그거는 그래 표현하는 것은 안 맞죠. 대통령이, 사실은 뭐 헌법적의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지만은 네. 방법에 있어서는 좀 국민들 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해달라 이 정도로 했으면은 네. 좀 나았을 텐데 그것 때문에 서초동 간 거 아닌가요? 네. 내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네. 정진규님께서 많이 여유롭고 부드러워지신 듯. 네, 다 느끼고 있습니다. 다 느끼고 있어요. 성명식님께서 서울의 소리 유튜브는 없어졌던데요.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네, 서울의 소리도 이렇게 정지 먹었죠, 그게. 정지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신기한 게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간 서울의 소리는 바로 유튜브가 정지되고 양산사지 앞에서 계속 집회하고 있는 그 유튜브는 그냥 살아있고. 요새 민주당이 문파 이파 싸움 때문에 정신이 없는 것 같아. 민주당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네. 그 사람들이 좀 정신 차리고 법으로 잣대대지 말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죠. 아, 그렇습니까? 민주당의 정치력 부족입니다. 김건희 여사 팬클럽이 무섭구나. 예. 알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최고의 집회 전문가 태극기 집회는 이제는 안 하시죠? 6월 25일 날 네. 6.25 72년 네. 뭐 이래서 집회를 또 하시려고요? 시작을 합니다. 또 시작이면 계속 하시려고요? 집회하는 걸 와서 한번 보십시오. 아니 지금껏 이제 부드럽고 다 좋은데 왜 또 시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뭐 대한민국의 종북 네. 세력들 또 공산사회주의 세력들 뭐 이런 세력에 대한 6.25가 우리한테 남긴 그러한 정신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다시 되새겨야 된다. 그런데 이런 네, 대표님 다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종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김제동은 경북이지 절대 종북 아닙니다. 김제동은 뭐 경북이 아니고 우리 동네 같이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제동은 경북이면서 아무튼 왼쪽이지. 그 종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종북주의자들 있지. 간첩도 있고. 네. 저도 안철수 뭐 의원이 간첩 없다 했는데 네. 문재인 정권 때도 간첩 잡았잖아요. 네, 그런 네. 식으로 뭐 간첩도 있고 네. 종북도 있고 네. 친북도 있고 뭐 또 친미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단지 하나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5년 동안 여러 모습들을 많이 봐서 이제 정신을 좀 차리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예전에 그거는 뭐 우리 공화당 생각일 수도 있고. 네. 예전에 저 사람 빨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녀 사냥 많이 했잖아요. 뭐 그 과거가 있지만은 네. 지금도 뭐 빨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바로 이제 판문점 지나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저쪽에 시진핑 그 중국저도 있고. 네. 요새 뭐 우크라이나하고 쌓여 있는 푸틴도 있고. 네. 뭐 소위 빨갛다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사상이 자유민주주의 사상하고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이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런 입장이지.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조금 빨갛게 가다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무슨 또 제가 어디 빨가요? 검은 네? 자,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지금 연일 격하게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요? 첫째는 월북 조작의 정황도 있고 또 제가 정보에 간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보에서 이런저런 얘기하잖아. 네. 여야 의원들이 그러면 예. 국힘당에 정보에 있었던 사람들 뭐 하태경이 자꾸 떠들어서 하태경 의원이라고 해야 된다 하대. 네. 그때 뭐 했냐는 거야. 그때 정보 다 볼 수 있었는데. 그때 봤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정보 공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데 사실은 공론 분열보다는 정보 공개를 당당하게 민주당이 들고 나와라. 그러고 또 정보위 그 내용들은 다 속기록이 있어요. 네. 또 속기록 다 공개해라. 네. 이렇게 해서 진짜 월북 탈북 조장인지 네. 그런 월북 조작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을 이제 색깔로는 몰고 가는가 네. 이런 부분에 한데 저는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 네. 그게 조작을 하려고 조작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단지 하나 그런 상황으로 위에서 기침했는데 저 밑에 감기 걸리는 격이 될 수도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사실은. 아무튼 정보위에서 그때 뭐 여러 회의가 있었고 정보가 공개됐고 속기록이 있으니까 그걸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 뭐 정보위 공개 요청하면은 네. 정보위원장이 뭐 공개하겠다. 이래서 그거부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사실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했느냐. 그런데 네. 그 제시된 정보가 100% 다 진짜 정보가 아닐 수도 있다. 이래 보는 거죠. 네. 그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깥에 보니까 좀 자세히 보일 텐데 이준석 대표는 내일 윤리 회부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윤핵관들과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국회 부의장. 예. 사실은 우리 탄핵정국에서 원내대표였고 예. 제가 수석 최고위원 격을 네. 했어요. 당대표 그렇긴 해. 당대표
이제 당 서열로 보면은 당대표 1, 2가 정진석, 예. 3이 저였는데 네. 뭐 탄핵 정국에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 맞아요. 그런데 국회 부의장까지 한 사람이 또 젊은 당대표가 그렇게 무시하고 쌍욕을 하고 서로 부딪히는 건 옳지 않다 이래 보고요. 예. 요즘 어제 제가 우연히 봤는데 뭐 배현진 네. 그 최고위원이시죠. 최고위원이요. 네. 거기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네. 이렇게 마이크를 켜놓고 싸우길래 네. 저것들이 미쳤구나. 저것들이 아니 지방 저분들이 저거 지방선거 끝나가지고 뭐 네. 겸손해지자고 떠드는 거 다 거짓이다. 네. 당 대표하고 최고위원이 마이크 켜놓고 기자들 있는 자리에서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야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요즘 뭐 나쁜 게는 없다 네. 그런 뭐 프로도 있는데 야 개싸움들 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뭐 도저히 그 제가 있었던 10년간 몸담았던 네. 국회의원 했던 그 당에서 네. 저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대표잖아요. 네. 대표가 당의 선배한테 그런 짓을 하니까 밑에서 또 치받고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행동을 잘해야 된다. 이준석 대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뭐 그냥 넘어가겠죠.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그런데 문제는 6개월 지날 동안 해명을 못했다는 거. 이것은 뭐 첫건이 또 뭐 각서까지 쓰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칼을 전해야 되는데 또 뭐 그러기는 좀 그래서 네. 그냥 첫건 정도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볼 것 같아요. 아무튼 혁신 개혁 얘기하고 국민 속으로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건 없고 당권이나 뭐 당의 주도권을 놓고 좀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튼 인터뷰 중에 조금 우리 대표님이 거친 발언 반말이 있었는데 그 싸움이 워낙 거칠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신 거 국민들이 제가 사과합니다. 술자리 가면 더 심한 얘기 많이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아무튼 그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천공스승께서 영부인 역할 막 강조합니다. 바빠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김건희 여사가 지금 굉장히 그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문제는 대통령 부인은 영부인입니다. 그렇죠. 대통령 부인은 영부인인데 자기들이 영부인 안 하겠다 한 거예요. 예, 그러면 빨리 영부인 하겠다고 선언을 하라. 예, 그러고 제2부속실 만들고 예. 주변에 팬클럽. 네. 영부인이 팬클럽이 뭡니까? 그런 팬클럽 없애고 네. 뭐 천공 그분 잘 모르지만은 내보고 전화 많이 오더라고 천공 아느냐고. 그래서 내가 잘 모른다 했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네. 나오고 지금 대통령 취임한 지 40일에 50%가 떨어졌어요. 50% 밑으로 네. 지지율이. 네. 그건 뭐 대통령 앞에 김건희 여사 그 소위 검색률이 더 높으면은 네. 그러면 대통령이 좀 나서야 된다. 그다음에 40일 됐는 대통령 앞에 차기 지도자가 장관 이름이 올라오면 그 장관은 바로 언론사 기자들한테 내 이름 좀 빼달라. 그런 쇼라도 좀 해야 되잖아. 네. 다른 쇼는 다 하는데 그건 안 하더라고. 예. 한동훈 장관 네. 얘기예요. 네. 그래서 야 이게 뭐 어디로 가는가. 저는 조금 정치 오래 해봐서 네. 이렇게 또 무너지나. 정권 초에 좀 국민들의 기대가 조금 기대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 달 제가 어디 가서 얘기했는데 30%대로 떨어진다. 10월 달. 첫째는 아무튼 통제, 네. 통솔, 자제 예. 이게 잘 안 된다. 지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뭐 경제 문제가 윤 대통령 말대로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물론 내적 요인도 있고 외적 요인도 있지만은 그게 물가 못 잡고 물가가 6% 8% 올라가는 순간에 뭐 지지율은 툭툭툭툭 떨어집니다. 네. 뭐 그때도 지금같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싸우고 윤 대통령은 뭐 그런 상황을 전개할 거냐. 네. 지금 다 잡아야 된다. 네. 다 잡다는 게 제가 뭐 좀 압력을 넣고 이런 데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처음 국정운영 기조 방향을 다시 다 잡고 가라. 네. 그리고 대통령 되기 전에 공약했던 거 있잖아요. 예. 제2부속실 문제 안 되는 거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빨리 사과하고
전환시키는 게 맞다. 예. 그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래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50% 미만 기록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한국갤럽이 지난 14일에서 16일 조사한 결과입니다. 응답은 49%로 집계됐는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KBS고 공정, 신뢰 이게 중요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은 어떻습니까? 저도 뭐 이영하 변호사 통해서만 듣지만 아무튼 어떤 정치인도 네. 뭐 서로 연락을 안 하고 계시니까 인사도 잘 안 받습니까? 아니 뭐 누굴 만나 인사를 받죠.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끔 이제 나오셔서 산보하시고 예. 집안에서 그러니까 저는 뭐 빨리 이 건강 회복을 하셔서 네. 뭐 어떻게 하실 건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위해서는 정치적 발언도 하고 좀 나서시기도 했잖아요. 그거는 뭐 그분 뜻이니까. 네. 그분 뜻인데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국민의힘보다 조금 별로 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시 또 전개되겠죠. 아, 뭐 국민의힘이 뭐 대구에서 국민의힘은 절대적이죠. 영향력이 아니고. 그렇죠. 호남에서 민주당이 절대적이듯이 이 양당이 너무 절대적이라서 지금의 현상은 국회를 25일간 문 닫아 놓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네. 지금 나라가 지금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래서 양당제도 예.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폐해가 예. 선택했던 국민들이 네. 그 폐해를 직접적으로 이제 보고 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책의 그런 그 양당제도의 그런 고착화도 좀 탈피해야 된다. 네. 그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래 보는 거죠. 네, 중요한 지적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태극기 집회 6월 25일부터 하신다고요? 네. 어디에서 하신다고요? 아무튼 꼭 하셔야 되겠어요? 2월 25일은 6.25. 네. 6.25 72년 이래서 이제 하고 대표님. 매주 저희들이 집회하던 거는 안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 이제 그만하세요. 많이 근데 아무튼 하셨잖아요. 하라는 분도 많더라고. 아니 그래요. 아무튼 그리고 양 사자 앞에서 이렇게 갈등 보이고 첨예하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우리 공화당이 집회 안 하니까 이상한 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떡하노. 다 내가 볼 때는 뭐 서울의 소리나 이분들도 맞불 집회 하는데 그거 별로 안 좋은데. 네, 그러니까 좀 그런 맞불 집회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건 좀 우리 집회 와서 좀 보라 그럴게요. 막아주세요. 저는 거기 가면 맨날 멱살 잡혀요. 그렇잖아요. 진짜로. 네. 요즘 뭐 많이 변화돼 가지고. 전 취재하고 지나가는데도 막 잡혔어요. 괜찮아요. 좀 네. 한번 보세요.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 너무 부드러워져서.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드러워진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은지옥이요.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소위 가짜 수산업자에게 돈 받았던 현직 검사 기억하시죠? 네, 사건 있었죠. 그거 언제적 얘긴데요. 네, 근데 이제서야 검찰 조사가 이뤄졌다라고 합니다. 이제서야요? 이거 네.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이거. 네, 기억을 상기해 보시면 네. 작년 7월 달에 언론 보도가 나왔던 사건이거든요. 1년이나 묵혀뒀네요. 네, 이제 그렇게 어려운 사건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한번 예. 짚어보시자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포항 출신의 수산업자라고 사칭했던 사람의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보통 가짜 수산업자 사건 이렇게 불렸는데 수산업자도 아니었어요. 네, 이 수산업자가 그냥 사기를 친 게 아니라 정관계, 언론계까지도 로비를 펼쳤다.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하루하루 단독 기사가 나왔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서야 이제 최근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가 광주지검 순천지청 소속이 있는 이모 현직 검사를 불러서 조사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서야요? 네, 이 검사는 이 사건이 불거진 초기부터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했던 인사이고요. 1년 지난 지금에야 검찰 조사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검사로 그냥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검사의 혐의를 보시자면 수백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지갑, 자녀 학원비 받았다. 그리고는 수입차를 공짜로 빌렸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자녀 학원비도 빌렸어요. 네, 검찰이 이제 이 검사를 상대로 받았어요. 김 씨에게 명품 시계 등의 금품을 실제로 받았는지 대가성은 없었는지 이런 걸 물었다라고 하는데 대가성이 왜 없어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네, 본인은 검찰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1년이나 지났고 지금 몇 년 지난 사건이니까 부인하고 막 그러겠죠. 증거도 증인도 막 사라지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지 꽤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지난해 9월 달에 경찰에서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이 검사를 비롯해서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박영수 전 특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캠프로 처음으로 갔죠. 정치 선언을 했을 때 캠프 대변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캠프로 간 첫 번째 언론인이었는데 그때 네. 낙마했었죠. 네, 그리고 엄성수업 전 TV조선 앵커와 TV조선 기자 정모 씨 그리고 중앙일간지 기자 이모 씨 이렇게 6명이 검찰에 송치된 바가 있습니다. 이가영 기자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검찰은 최근 이들 6명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고 이제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서야 예, 작년 말에 또 다른 요 관련된 사건으로 보도가 나왔던 게 김무성 전 의원이. 그렇죠. 김무성 전 의원을 이 김 씨로부터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받았다. 이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이제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마무리되는 수순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너무 늦었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또 관련해서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급 수입차 등을 무료로 받은 혐의로 박영수 전 특검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부결됐다라고 합니다. 부결됐어요. 예, 본인은 특검이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미 국민권익위로부터 특검 또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다 이런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검찰시민위원회도 같은 판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검찰 수사 너무 늦었어요. 늦어도 왜 이렇게 늦게 하는 걸까요? 혹시 검사가 끼어서 권력자들이 끼어서 그런 건 아닌지 조금 의구심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잘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가볼까요? 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오후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31년 만에 경찰국이 부활한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과거 있었던 것들인데 지금 다시 행안부 소속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은 자문위원회에서 지금 그러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상민 장관이 관련된 자문위를 꾸려서 내용들을 발표하게 한 것인데요. 자문위원회 이상민 장관이 꾸렸습니다. 네, 이제 핵심은 행안부의 장관이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 인사 징계 이런 권한들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경찰의 권한이 늘어난 건 맞아요. 근데 이 통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네, 그렇죠. 이제 검수완박법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 이제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필요하긴 한데요. 하지만 이것이 경찰위 혹은 경찰인권위와 같은 조직, 자치경찰을 키우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 직속으로 컨트롤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네. 경찰 내부 반발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경찰청 자문기구인 경찰청 인권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어제 이미 입장을 냈거든요. 경찰이 행안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일은 경찰청을 1991년 이전 내무부 치안본부 시대로 퇴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정보 권력을 분산해서 인권을 보장하려는 헌법의 정신과 같이 훼손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그러면은 인사권을 갖는다. 직접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으로서는 이제 제도 개선 내용 나온 걸 보면요.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물론 자문위는 권고안이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는데 아마 이제 장관 지시로 꾸려진 자문위이기 때문에요. 권고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요? 네. 아, 이거 경찰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계속 이렇게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자문위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은 다른 장치들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계속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런 인사들이 이뤄질 수 있게 후보추천위원회, 재청자문위원회들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경찰들 내부에서도 이거
부글부글 얘기합니다. 근데 좀 정권 초기 때문에 무서워서 좀 나오진 않고 있지만 거의 다 지금 이거 경찰이 어디로 가는 건가 굉장히 걱정하고 우려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것도 좀 헤아려야 할 텐데요. 아무튼 예. 행안부가 직접 나서서 경찰 직접 컨트롤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예. 있습니다. 통제가 분명 필요한 건 맞는데요. 그런 식으로 직접 권력의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만들지가 좀 핵심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로 가볼까요? 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경우는 많긴 한데요. 네.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누군가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펜스 전 부통령 이야기입니다. 두 분이 지금 대권 놓고 사이가 벌어졌다면서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원래 그랬던 것처럼 아주 날석에 비난을 하고 있고요. 네. 펜스 전 부통령은 좀 점잖은 편이긴 한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아, 바입니다. 그래요? 아, 이거 트럼프하고 이렇게 맞상대하면 굉장히 거칠어질 텐데요. 뭐라고 합니까? 네, 그러니까 2000년에 대선 패배에 불복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해 1월 6일에 워싱턴 국회의사당을 난입해서 폭동이 일어난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청문회도 열리고요. 네, 그때 이제 펜스 전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섭섭하게 여기고 공격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선 불복 관련해서 동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에 대해서 펜스 전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옳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게 맞기도 하고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자기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대선에 다시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꺾지 않으면서 펜스 전 부통령도 계속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보셨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깡충깡충 뛰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이고 저분 건강 걱정된다.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화당, 민주당 뭐 다 대선 후보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나이도 나이인데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인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너무 지지율이 떨어져 있죠. 예, 무엇보다 인플레이션 이슈 때문에 경제가 좋지 않아서 관련된 지지율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여론조사 보면 임기 최저 39%까지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뭐 미국에서요, USA 투데이 여론조사입니다. 네, 최저치 계속 갱신하고 있었는데 그런데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이렇게 전 대통령과 지금 현 대통령 가상 대결도 있던데 그거 좀 흥미롭던데요. 네, 지금 그런 경우에 지금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44%라고 하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9%포인트 앞섰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이제 굉장히 격차가 줄어들었고 물론 공화당 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라는 보장은 아직 없긴 한데 굉장히 유력한 주자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나쁘잖아요. 그리고 물가는 오르고 굉장히 삼중고인데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미래도 좀 어두워 보여요. 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다른 주자를 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요. 근데 와중에 또 힐러리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한테 힘 실어줘야 된다 이런 지지 발언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물론 아직 선거가 한참 남아 있으니까요. 중간 선거 먼저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기자들의 수다 시사인 김은지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민희 씨. 퇴근 교통량이 늘면서 돌발 구간도 많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양재에서 양지터널 사이와 신갈분기점에서 광교터널 부근, 다시 북수원에서 반월터널 사이와 또 군자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까지 정체인데요. 이 사이 서창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면으로는 서안성에서 안성분기점 사이로 정체고요. 더 가서 평택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버스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홍은램프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월곡램프부터 정체 심해졌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반포대교부터 청담대교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고요. 분당 수서로 분당 쪽으로 복정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이 여파바다 탄천 1교부터 더디게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청년의 포부와 패기로 대한민국 정치를 새롭게 하자. 청년의 시선 MZ세대가 말합니다. 요즘 정치.
2030 청년정치인 어벤져스 청벤져스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권지웅입니다. 자, 김용태 최고 어제 최고위 열렸는데 거기 회의 들어가셨죠? 예, 그 변희 최고위원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랬어요? 예. 그 책상을 막 탕탕 치고 막 그랬습니다. 원내대표가 책상을 치진 않았고 이제 마이크를 끄시느라 좀 손이 원내대표께서 좀 당황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좀 늘 국민께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집권 여당이고 여당 지도부가 지금 고물가부터 시작해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 내부 권력 다툼을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죄송스럽고요. 저는 당대표께서도 굳이 모든 발언에 다 반응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굳이 안 하셔도 될 반응에 다 반응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권력 다툼으로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배현 최고위원도 글쎄 또 당대표를 또 존중해 주시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저희가 지도부가 회식이 좀 없지 않나. 저희가 작년에 지도부가 이제 출범하고 나와서 코로나 때문에 회식을 집합금지 때문에 이제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사석에서 술 한잔 하고 하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서로가 이제 공유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희 지난주에 권지웅 의원하고도 이제 식사를 하면서 가벼운 술 한잔 했는데 그동안 권지웅 의원이 가졌던 생각 같은 거 이제 사석에서 이제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김용태 최고가 지금 저한테 밥 사라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산다고 했잖아요. 자, 권지웅 전 비대위원. 네네. 민주당 비대위원들도 밥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워낙 이제 그때 그 이제 공천도 해야 했었고 또 지방선거가 딱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각기 지역으로 이제 가느라 그런 시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 최강욱 의원한테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중징계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두고도 지금 좀 갈등의 목소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 윤리심판원에서 어떤 결정할지 저도 조금 궁금했는데 어쨌건 중징계를 내리게 되었고 저는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특정 의원을 공격하거나 내보내기 위해서라고 이해한다면 이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이뤄지는 어떤 공식 회의라도 사실은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어떤 지위에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근데 그 면에서 사실은 최강욱 의원이 했던 이야기를 저는 좀 전해 들었는데 그것을 토대로 볼 때 사실은 문제가 있었던 발언이 맞아요. 왜냐하면 거기 있었던 누군가가 되게 수치심을 느낄 만한 발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는 하지 말자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사실 이 정도 징계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단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상호 비대위원장께서 이 좀 징계가 과하지 않냐. 그래서 비대위에서 이야기하시겠다고는 했지만 사실 윤리심판원에서 결정을 하면 비대위에서도 그것을 재의결하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께서도 그런 언급을 같이 덧붙이긴 하셨는데요. 그래서 아마 내일 비대위에 보고가 되면 최종적으로 이 과정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최강욱 의원이 개인이 어떤 평당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평당원이겠지만 과거에 민주당의 최고위원이었고요.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대표는 한 분으로서 그분의 발언을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제가 민주당 내부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말갈바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것 같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발언, 날선 발언 계속 이어갑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건 성 관련한 문제로 민주당이 안전하지 못한 공간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당분간은 그 예민함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네. 근데 이제 철험의 해체 같은 주장을 하셨는데 저는 뭐 그 발언이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으나 그것이 실효적일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철험의 활동을 주로 하셨던 분들이 사실 검찰 기소분리 법안을 좀 주도하셨고 그것이 이제 사실 대선 이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좀 비슷비슷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4월 말 5월 초에 급격하게 벌어지는데 그때 사실은 이 관련한 법안을 되게 무리하게 추진했을 때였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 혹은 아니면 청문회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장관 청문회
때 좀 부족한 모습 이런 것들은 비판할 수 있지만 의원들의 모임 자체를 해체하라고 하는 게 크게 실효적인 주장인가 싶긴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그러니까 철험회라든지 저희 당에서 문제가 됐었던 뭐 민들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정치라는 것이 늘 권력 투쟁을 하고 세력화하고 하는 것인데, 아까도 계속 밥 먹는 얘기를 했지만 늘 의원들이 만나서 밥 먹고 세력화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런 조직들이 언론 플레이하고 본인들이 세력화하는 걸 막 공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물밑에서 당권을 준비하고 하는 건 누구나 그 정치의 습성인데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철험에도 마찬가지고요. 의원들이 다 기자회견도 하고 보도자료도 배포하고 이런 물밑에서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분들도 이제 물밑에서 좀 자중해서 활동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징계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강성 지지 세력은 지금 뭐 문자 폭탄 공세 또 시작됐다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윤리심판원의 구성원이었던 분들 명단을 공개하면서 또 문자를 보내시는 건 저는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되려 이제 이 사안 자체가 그 관련한 사실관계를 되게 공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 그냥 지금의 결론을 좀 납득하기 어려우신 부분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답함도 있으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제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되게 허무맹랑한 이 일로 이런 결정을 하진 않을 거라고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문자도 하나의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되고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네. 어떤 국가 윤리심판원이 아니고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기가 이제 정치의 하나의 일환이니까요. 이분들도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윤리심판원들이 이런 문자를 보고도 뭐 주장을 바꿔서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이 아무리 문자를 보내더라도 뭐 정치니까요. 소신 같은 거 굽히시지 마시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막 그런 건 전 좀 우려돼요. 저도 문자를 되게 많이 받아봤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욕설과 협박 그리고 이제 비난이 아니라 비방 이런 것을 되게 세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저는 좀 민주주의에서 다른 입장이 드러나는 것 자체를 되게 저해시킨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건 서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 그건 꼭 문자를 보내시든 보내시지 않든 그런 식의 의사표현은 서로 좀 조심해야 그럼요. 좋은 공문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격이라는 게 있는데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이렇게 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배설하는 그런 문자는 좀 지양해야 됩니다. 김용태 최고한테 조금 여쭤볼게요. 안철수 의원이 최고위원을 추천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저는 정치를 할 때 늘 가장 중요한 것이 절차 민주주의, 절차의 정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1년간 최고위원을 하면서 타협도 많이 하고 뭐 제 소신도 발언도 하고 했지만 절대 제가 양보할 수 없는 게 이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 합당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당의 몫으로 이제 최고위원 2석을 이제 합의를 한 것이죠. 근데 국민의당에서 사람을 추천할 때는 적어도 제가 안철수 의원하고 합당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추천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내 과거에 국민의당에 원내의원이 3분 계시죠. 최소한 이 원내의원들하고도 어떤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추천을 받고 거기서 뭐 이야기가 오고 나서 논의를 한 후에 저희 국민의힘에 추천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이게 안철수 의원이 개인이 뭐 추천하신 건지 어떤 추천을 받아서 본인이 주장하신 건지까지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습니까? 뭐 크게는 없는데 저는 사실은 당시 이제 대선 주자들이 합칠 때 그 사실 명분 없는 단일화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약간 발목 잡힌 거죠. 당까지 합쳐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었을 텐데 지금 그 과정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그냥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어제였던가요? 91년 행정관이 뭐 대통령 앞에서 뭘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여명 행정관이었던가요? 네. 여명 행정관이 청년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최고위원님? 뭐 저는 당연히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개인의 노력, 충분한 노력을 통해서 여기에 맞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해달라는 게 과거 문재인 정권부터 계속해서 청년들이 외쳤던 것이고요. 여명 행정관의 말대로 저희가 뭐 청년에게 특별한 혜택이나 이런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경쟁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것이니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다만 저도 또 동의하는 것이 이제 청년이라는 그 단어 안에 뭐 20대, 30대, 40대를 다 가둬놓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각 세대가 느끼는 어떤 뭐랄까요 그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요. 또 느끼는 어떤 어려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좀 세분화해서 볼 필요가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동의되는 부분도 있었고 아닌 부분도 있었는데요. 동의되는 부분으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보이지 않는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전 제기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예. 그분 표현으로는 조국 사태라고 했는데 어쨌든 입시에 있어서 불공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없애는 것이 청년들이 바라는 것 아니겠냐 이런 주장에 있어서는 전 동의가 되고 근데 좀 반면에 조금 의아했던 거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되게 선심성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청년수당 했지만 청년의 삶이 1도 나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전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청년수당이 생기면서 사실은 그걸 예를 들면 징검다리 삼아 청년들의 삶이 나아진 케이스가 되게 여럿이 있어요. 근데 함부로 그것은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냥 20대와 30대가 다르다, 20대 초반과 후반이 다르다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사실 청년이란 말 속에는 계층이 막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계층과 높은 계층, 자산이 낮은 계층과 높은 계층 다 섞여 있는데 되려 이제 공정을 강조하다 보면 시험을 잘 치는 능력이 있는 자 그리고 경력을 쌓을 수 있었던 능력이 있는 자를 중심으로 모든 걸 재편하게 되고 그러면 아까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소위 우리가 인정하는 경력이라고 하는 학력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은 되게 대놓고 배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시험 본다고 하는 것이 100% 공정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이것이 공정한가에 대한 물음이 있고 정말 공정한 거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잖아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정말 공정한 시험이라면 저는 그 시험마다 그 차이마다 인정해서 시험 수준을 다 다르게 내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투명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지금 현 시대에서.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공정한가에 대한 물음은 계속 있을 거고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지금의 과도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경쟁사회에 내몰고 반칙을 저질렀는데 왜 그걸 없애달라 이게 청년의 요구다. 여기 이런 부분 좀 수긍하겠는데 인국공 사태와 조국 사태 등으로 청년을 경쟁사회에 내몰았다. 전 안 그래도 그 부분 좀 더 이야기 드릴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불공정 입시에 대해서는 그 이제 여명 행정관이 이야기했던 것이 좀 어느 정도 타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적할 수 있죠. 네, 인국공 사태라고 부른 건 저는 좀 동의가 안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정규직으로 뽑을 수도 있었고 임금을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꽤 줄 수도 있었는데 그걸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되게 고용 불안을 되려 만들고 그리고 임금도 일부러 낮게 했다고 하면 그것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 조치가 있었고 근데 그중에서 이미 비정규직으로 뽑혀 있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거의 비슷한 일을 하지만 그들이 받고 있는 차별을 개선시키기 위해 비정규직으로 계신 분을 정규직으로 하는 논의가 저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리고 좀 섬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그것 자체가 아주 잘못된 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인국공 사태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것은 과거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 있어서 정규직이 가져 있었던 어떤 정규직이 오히려 더 역차별을 받았다는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을 이렇게 전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논의하고 말씀하신 대로 섬세한 어떤 작업이 필요했던 건데 과거의 문재인 정권은 너무 쉬운 방법만 택했다는 거죠. 비정규직을 다 정규화하자. 이러한 어떤 기술적인 논의나 이런 걸 해보지 않고 그냥 무작정 다 한 거죠. 돈으로 다 하고. 되게 쉽게 했었죠. 다 하진 않았고요. 정규직으로 이렇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이렇게 바꾸려는 노력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력은 그 노력이 되게 말씀하신 대로 섬세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의 정규직들이 가졌던 어떤 시험이라는 태도에서 좀 불공정했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사실은 여명 행정관도 좀 그렇게 구분해서 말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싸잡아서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라고 봅니다. 자, 최강욱 중징계 이어서 이준석 징계
관련된 윤리위가 내일 열리는데요. 예. 네. 김용태 최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윤리위가 뭐 내일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고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윤리위가 어떤 징계라든지 뭔가 처분을 하는데 근거가 될 만한 것이 있을 수 없다. 윤리위는 조사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렵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당내에서 먼저 조사하고 알아볼 수는 있잖아요. 그조차도 지금 안 했다는 거죠. 뭐 당무감사실을 통해서 조사를 요청했다든지 그것도 안 했습니까? 예,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내일 당장 어떤 결과가 나오긴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에 따라 어떤 영향이 또 달라지고 미칠 가능성은 미칠 가능성은 되게 다분하죠. 예. 네. 근데 뭐 수사 결과가 없다고 해서 당내 윤리심판원과 같은 기구가 역할을 못한다는 건 전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어쨌거나 의혹이 현실화된다, 그 의혹의 근거가 있다거나 혹은 아니면 특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증거인멸과 관련돼서는 어떤 정황이 좀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잠깐 설명드리면 증거인멸 의혹이 만약에 사실이 되려면 당대표가 그 성상납 의혹 그 문제도 사실이냐 아니냐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상납을 받았다는 주장이 사실이 되어야지만 증거인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거가 되는 게 다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수사 결과에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 윤리가 어떤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좀 이어서 이야기 드리려고 했던 건 여기 사실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그런 어느 정도의 정황이 있는 상황에서면 사실은 이미 그러니까 당대표로서의 권한을 정지시킨 다음에 조치를 취하던가 이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전혀 없이 그냥 그것이 사실이 아닐 거라는 아주 낭만적인 어떤 뭐 사실이 아닌 상태에서 이걸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글쎄요. 저는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안을 가지고 결정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건 당내 민주주의하고도 되게 연관되는 거거든요. 당원과 국민이 뽑은 당대표를 애매모호한 기준에 의해서 어떤 역할을 말씀하신 대로 당내 어떤 지도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저는 이건 굉장히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성상납 의혹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이준석 대표한테 굉장히 명예훼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의혹은 떠나서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접대는 받았습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어제 당대표 여기 나오시지 네네 물어보시지 그러셨어요. 아니요 그거 어떻게 됐는지 자기는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일단 수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당대표가 여기서 문제가 있는 행동을 했다면 저는 당연히 거기에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준석 대표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김용태, 권지웅 요즘 정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더 듣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돌발 퀴즈의 정답은 5%였어요. 5%.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우주로 좀 일어나는 정치